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권상희 변호사님이래요. 평론가님과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뭐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미리 만나볼게요. 합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선거판 지각 변동 움직임. 김길수의 도주 타임라인. 마블은 마블, 더 마블스 예매율 1위. 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하시죠?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세요.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는요. 합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선거판 지각 변동 움직임입니다. 여야가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진보 세력 간에 선거 연합 정당을 구성하기로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지금 정의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국책으로 이 묘안을 낸 것 같습니다. 녹색당을 비롯해서 진보 정당 또 노동 세력, 지역 정당 추진 세력 포함해서 제3 정치 세력을 폭넓게 이렇게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런 지금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당 정치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이제 다당제 이 정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양당 체제에서 이제 적대적인 대결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한 치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 정의당이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혁신 재창당을 위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연합정당을 구성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연합 정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 총선만 연합을 했다가 또 해처모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김유리 MC께서 거의 말씀을 그래요?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정의당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녹색당, 진보당 등의 이 후보들이 일단 정의당에 들어와서 총선을 치르게 돼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본래 정당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뭐 의정 활동에 대해서 협의는 지속해 나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사실 협의를 지속해 나갈지 여부 이거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총선을 치르게 됐을 때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이후에 이 모습은 사실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당 추진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전환을 해서 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위 전환을 앞두고 사퇴한 것도 있지만 사실 네. 비대위 전환이 꾸려지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선거 연합정당 이 추진을 위해서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정의당은 곧 있으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비대위 구성 전까지는 배진교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거연합정당에 대한 예고는 돼 있었지만 선거연합정당 구상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네. 처음에는 녹색당과 이 연합정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나가고 그러니까요. 있으면서 네. 당내 청년 정치인들의 이 반발이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게 지난 이 지방선거 때 이 출사표를 던졌던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이게 바로 뭐 유럽식 선거 연합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이 사례를 봤을 때 뭐 선거 기간 잠시 입당해서 선거를 치르고 말 그대로 헤쳐모여 하는 경우 없다라는 거죠. 연합 정치라고 포장하는 건 연합 정치에 대한 오독이다. 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위성정당의 전례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정의당이 이렇게 위성정당 흉내를 낸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 비판할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청년 정치인들의 주장입니다. 청년 정치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선거연합정당은 결국 총선형 비례정당 전략이라는 정의당 청년 정치인의 주장.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네.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이름들이 또 비슷비슷해서 헷갈려요. 그렇죠. 네. 이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포함이 됐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지금의 국민의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성정당 꼼수를 써서 의석수를 부풀린 케이스인데 지금 정의당 자체가 워낙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보니 그 전례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해쳐모여라는 것 자체가 정의당을 하나의 플랫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플랫폼으로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플랫폼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나서는 우리와 연관 없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감내했던 게 바로 정의당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오명에서 제대로 벗어났다라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기인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시 흉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뭐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원하게 또 평론을 해주셨는데, 자, 사실 정의당의 상황이 좋지만 않았던 게 최근에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점점 좀 존재감이 너무 작아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예. 정의당 지지율이 2%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보면 21대 총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저조한 득표율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 상황, 사실 그 이후의 상황이죠. 이후의 상황을 보면 심상정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대선 출마 때 일정 비율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출마 비용 부채가 된 거죠. 당의 네. 부채가 된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는 이유는 당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당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정당에서 필요한 것, 뭐 어느 조직이나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 여러 이 신임 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레디컬 페미니즘 논란이 가속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좀 잠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정적인 당의 이미지가 많이 고착화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지지율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율이 중요한 이유, 일단 뭐 당의 성적표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당선되려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2%인 상황에서 이 비례대표 1번 당선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는 게 과거의 경우는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그러니까 대중정치인이 네.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잇는 것이 바로 심상정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심상정 의원 지역구가 고양갑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역구마저 다음 총선에서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는 것도 당의 어떤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과거에는
민주당이 싫어했던 분들이 정의당에 표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사실 민주당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의당에 과연 교차 투표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청년 정치인들의 반발이 지금 되게 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년 정치인분들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정의당의 또 생존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거대 양당 정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제3당이 성공할 현실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례를 보다 하더라도 최대 핸디캡 성공 사례가 적다는 거고 네.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뭐 제3당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 이 거대 양당에 대해서 혐오스러울 때 그러니까 거대 양당 다 싫어라고 했을 때 제3당 필요해라는 의견은 늘 있어 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3당, 신당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이 실질적으로 표와 연결이 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지층 간의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제3당이 성공한 사례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JP의 자민련이 있었죠. 진짜 오랜 추억의 그렇죠. 당. 네,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 예. 그리고 또 뭐 가장 최근이라고 한다면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또 국민의당 3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절반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러 의석수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영속성이 없어요. 지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3당이 성공하려면 일단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네. 그리고 자민련은 JP가 있었죠. 예. 그리고 지역 기반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뭐 자민련 같은 경우는 충청권이 네네. 지역 기반이었고 국민의당은 호남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정의당을 대표할 만한 정의당이 이제 제3당이라고 본다면 정의당을 대표할 만한 인물과 지역 기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제3당이 좀 따뜻하게 자리를 잡아주면 훨씬 더 이게 균형적이고 좋을 텐데, 자, 일단은 정의당으로서는 뭐 큰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군소정당 연합만으로 총선에서 성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이슈 선점하는 게 정치권에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뭔가 총선용 전략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는 이유는 총선 관련 이슈 선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이슈 선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뉴스 핵심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슈 선점, 총선 전략용 이슈 선점과 그리고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뇨한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소정당이 가진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갈 인물 과연 있을까? 이 부분도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네, 뭐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진보 세력을 결집한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 협상에 나설 재료가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집 성공 이후에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이거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사실 군소정당 간에 표방하고 있는 어떤 뭐 이슈라든지 방향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군소정당을 규합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힘이 적기 때문에 이들이 연대할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선거연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19대, 20대 총선 때처럼 의석수를 할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이 또 녹록치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가능한데 굳이 정의당까지 플러스 알파 시킬 필요가 있을까? 계산을 해본다면 정의당으로서는 이 전략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개딸들 뭐 이재명 대표의 거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주는 어떤 뭐 팬덤이잖아요. 네. 개딸들의 비판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만 세운다고 쉬운 전략으로 갈 것이 실천 가능한 쉬운 전략으로 이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21대 총선 투표용지들 많이 이제 길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무려 50cm에 육박하는 정말 투표용지가 등장한 적도 있었거든요. 자, 꼼수 위성정당 당시 전 국민에게 참 많은 지탄을 받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뭐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주지는 않았던 게 또 예. 사실입니다. 20대 총선 전까지는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이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개편된 이 현행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어떤 거냐면 정의당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가졌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더 다양한 정당들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되레 이 오히려 거대 양당, 양진영의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아까 제가 언급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국민의힘도 따라서 만들게 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양 정당이 의석수가 늘어났고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시 180석 규모의 엄청난 의석수 확보가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원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이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정도예요. 네.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떼어내야 될 꼬리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사실 상대적으로 거대 양 진영에 비해서 이 군소 정당들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서 또 작은 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 제3정당들 또는 신당들이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탄생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비례대표제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지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의 제정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느 특정 시민단체가 아니라 보수 진보 시민단체를 아우러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연 정치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네. 일단 여야 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관련 보도들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레 지금 정치권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지금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할 것이냐, 이 둘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둘이 의견이 맞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쨌든 방지법을 좀 제정하라라는 목소리를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소속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야권연합 200석으로 가자 이런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조금 답답하고 약간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권 연합 200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 단독 200석으로 좀 해석이 돼서 이런 발언 해서는 안 된다. 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곡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또 민주당이 군소정당 등과 연합해서 200석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게 본인의 주장이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200석 주장을 외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년 총선 최대 목표가 사실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한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막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주당 단독 200석은 이게 사실 속뜻이라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입 밖으로 냈을 땐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연합 200석 주장을 한 건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정족수가 20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석이 지난 총선 때처럼 180석 이보다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22대 국회에 있어서는 다양한 신진 세력들과 힘을 결합해서 지금의 증오 정치 또 반사이익 구조를 끝내자라는 게 이탄희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어쨌든 뭐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정의당이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제3지대 정치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활짝 열어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준석 신당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상황인가요? 사실 처음에 이정미 대표가 밝힌 의견을 들어보면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 연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이준석 신당과 가치가 일치하면 합당할 수 있느냐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당내 신당 추진위원회에서 당내 여러 의견을 가진 그룹들과의 접촉과 당 밖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어디까지일지 성역 없이 다 만나보라고 했다. 가능성 아예 배제된 답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에 공감한다면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정의당 대변인실에서 이준석 신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참여 가능성 이건 사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과 내일 상황이 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총선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나온 한 가지 보도를 보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있죠. 네. 이 제3지대 연합을 추진하는 이 류 의원 역시 물망에 올랐는데 류 의원이 지금 밝힌 내용을 보면 이전 대표와 제3지대를 주제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으로선 대변인실에서 가능성 없다.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 부분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디컬 페미니즘을 표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신당 창당을 계기로 해서 두 당이 또 힘을 합친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중간에 이 당내 분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힘이 합쳐진다면 시너지 효과 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막 기대가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이 앞서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손길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가 신당 창당을 작심했다 그런 이유로 또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왜 손을 뿌리쳤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난주에 김종인 위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관련 조언을 얻었다고 하면서 12월 27일 날짜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연말경 아니면 연초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일단은 징계는 해제가 됐어요. 네. 징계 해제가 됐다고 한들 과연 이준석 대표가 당선 가능한 지역에 공천을 줄 것이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선거에 국민의힘으로 나올 수는 있죠. 이제 징계가 해제가 됐으니까. 징계에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힘을 들였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노원병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노원병에 찾아가고 있습니까? 안 가거든요. 대구 지역 자주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또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원병 가야 거기는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서 이준석 대표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이 원내 밖에 있었던 당대표였잖아요. 네. 이제는 당연히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신당 창당하는 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의도에 정말 큰 태풍이 불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예.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일단 뭐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만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당을 만드는 게 세력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 혼자만 또는 본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들과만 뜻을 같이 한다고 세력이 모아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확장 차원에서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토하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비명계와 지금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비명계 입장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일단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한들 비명계 의원들 중에 몇 명이 신당으로 가겠느냐 좀 뭐 떨떠름한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선 중진 의원입니다. 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최소한 한 달 안에 늦어도 연말 전까지 합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합류 여부 결정하겠다는 건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겠다 아니다. 이걸 결정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함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연말 아까 12월 27일 얘기했나요? 네, 또 그렇습니다. 이상민 이분도 이제 12월 얘기했으니까 올 연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신당을 만든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과 연대를 모색해서 활로를 찾을 가능성,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과 접점이 아예 없나? 접점이 있습니다. 네.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첨단 산업 반도체 영역 IT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컴퓨터 공학 쪽에 상당히 뭐 전공도 했지만 상당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많아요. 네. 이런 접점이 있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조언을 많이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함께할 가능성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저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주요 선거를 앞두고 신당이 생겨나기 위한 현실적인 마지노선을 보통 한 100일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게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좀 불안불안한데 밑에서 이제 끓고 있던 신당설에 폭발해서 끝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또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연합에 관한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의 연대라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평론가님 입장에서 예측이 어때요? 어렵기는 네. 하지만 네. 지금 사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과 어쨌든 선 긋는 행보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빅텐트 가능성 뭐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는 그 정치인들의 성적표잖아요. 네. 이 관련해서 두 사람의 신당이 나오면 17.7%가 지지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지가 있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88.5%포인트,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4.3%포인트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는데 일단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존재감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둘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으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현실화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증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의 존재감이 찌그러들겠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바른정당 시즌2가 될 거다, 그래서 또 실패할 거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면 빅텐트 가능성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분양계 초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거판의 지각 변동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보면 좋을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뭐 저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 모두 다 공천학살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천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신당의 사이즈 빅텐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 공천학살 가능성 여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품어주느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품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품지 않으면 글쎄요, 저는 뭐 신당이 빅텐트 사이즈 커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수의 도주 타임라인인데요. 지난주 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어젯밤 드디어 검거가 됐습니다. 수도권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거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좀 불안했었거든요. 네. 자, 어제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24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김 씨가 체포됐습니다. 네. 이 김 씨 공중전화로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 씨에게 연락을 했다가 덜미가 잡힌 건데요. 이 A 씨 같은 경우는 김 씨의 택배비를 내고 현금 10만 원을 건넸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시 A 씨에게 전화할 것을 보고 이 A 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에 김 씨가 A 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이 발신번호 확인 결과 공중전화인 것을 경찰이 알아낸 거죠. 네. 그래서 형사 등을 현재 급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김 씨 마지막 포착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색 계통 옷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연인에게 전화했다가 어쨌든 덜미를 잡히게 됐는데, 자, 경찰이 김길수의 신병을 서울구치소에 인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4시께 김길수에 대한 도주 혐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넘겼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형집행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교도관이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 구속 효력이 남아있는 만큼 도주로 다시 구속할 경우에 이중구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신속히 조사를 마친 후에 김 씨를 구치소로 보냈는데 이게 이제 도주 사건 발생 70시간 만의 일입니다. 네. 도주 수용자를 사건 발생 72시간 직전에 검거한 사례가 상당히 드문 편인데요. 때문에 경찰 또 관계기관은 김길수 신병 인계 시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도주 이후에 사실 CCTV 자체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검거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관련해서 상황을 보면 미용실에도 갔었다고 하고 또 식당 가서 잔치국수도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 옷 사러 또 고속터미널역 인근에 또 옷 파는 가게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검거되지 않았던 이유가 일단은 사실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이상 가렸잖아요. 뭐 저는 그 점도 주의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카드를 쓰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검거가 용이했겠죠. 이런 걸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도주 때의 의상으로 계속 돌아다녔던 게 아니라 계속 바꿔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김길수가 이 지하철을 자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주로 이용을 했는데 지하철을 탑승할 때 승차권을 구입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내릴 때는 승차권을 다시 넣지 않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승차 지점은 파악을 했는데 네. 하차 지점을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숙박시설을 이용을 했다라면 뭐 숙박시설 종업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노숙을. 네. 그렇군요. 공개 수배 중인 김길수 현상금이 기존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교정당국이 내건 현상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날 내걸었던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금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현상금을 바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올린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경찰이 여기저기서 지금 뭐 수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보다 더 빠른 검거를 위해서 이렇게 이 현상금을 2배로 올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수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이 현상금을 건 공개 수배가 진짜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그렇습니다. 도주하게 된 경위가 밝혀졌나요? 왜 도주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에 이 김 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에 구속됐습니다. 2일부터 서울 구치소에 수용됐던 건데요. 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 때 이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면서 통증을 호소해서 구치소 수용 당일에 안양시에 있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네. 입원 치료를 받던 이 김 씨, 그런데 위 내시경 검사 해보자니까 그건 한사부터 거부를 했다고 해요. 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하겠다. 이걸 핑계로 해서 보호 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서 옷을 갈아입은 뒤에 택시를 타고 도주하게 된 겁니다.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후에 경기 북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을 해서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후 6시 30분경에 뚝섬 유원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9시에 이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 사실 옷가게에서 옷 사고 또 계산하는 부분까지 CCTV에 잡혔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사실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이에 탈주한 김길수, 과거의 전과들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뺑소니나 사기 혐의 등도 있었대요. 또 특수강도 미수, 또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네요. 전과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11월에 특가법상 도주 차량과 무면허 운전,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길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기 범죄도 저질렀는데요. 2007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채권 추심 전문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채권 추심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천안에 왔는데 천안에는 채무자가 없고 부산에 가야 된다면서 280만 원 또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채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다쳤다라고 하면서 치료비를 달라면서 2천만 원을 각각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 김 씨가 이 채권 추심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 4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어이구.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2차례에 걸쳐서 이 강간한 혐의,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상해 전과도 있었는데요. 2021년 12월 김 씨가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배를 차기도 했습니다. 머리 부위까지 가격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나타박상과 두피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겁니다.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김길수 직업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2002년에는 경원이었고요. 2008년에는 유흥업소 종사자, 그리고 2002년 또 자영업자로 이렇게 직업도 계속 탈바꿈했습니다. 참 전과 이력이 화려하대요. 네, 그 김길수의 도주가 알려지면서 과거에 무려 907일간이나 도주 행각을 펼쳤던 이 신창원과 또 배식구 탈출한 최갑복 사건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신창원 같은 경우는 탈옥을 했잖아요. 또 탈옥수로 유명하잖아요. 네, 희대의 탈옥수라는 네. 별칭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당시에 살고 있었어요. 신창원 1997년 1월 20일 새벽 3시 부산 교도소를 탈옥했던 건데요. 네. 이 어떻게 탈옥을 했냐 하면 노역 작업 중에 실톱의 한 부분을 몰래 감췄던 신창원, 이걸 이용해서 감방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2개의 쇠창살을 끊어냈고요. 그런 다음에 환풍구를 통해서 감옥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 흉포한 살인범 탈옥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신창원이 이렇게 자유의 몸은 아니죠.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감옥을 벗어나서
이 일상생활, 숨어서 일상을 했겠죠. 일상생활을 한 네. 거겠지만 이게 2년 6개월가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게 된 겁니다. 신창원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이에게 현상금 아까 1,000만 원, 500만 원 얘기 드렸잖아요. 네. 포상금이 5천만 원까지 올랐군요.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액으로 기록이 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신창원 검거에 경찰이 총력을 기울였는데 검거 직전까지 가서 항상 체포 일부 직전까지 갔을 상황밖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네. 뭐 몇몇 여성들의 도움으로 이곳저곳에서 숨어 지내던 신창원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에서 마침내 꼬리가 잡혔는데요. 이 꼬리가 잡힌 것도 경찰이 체포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눈썰미가 좋았던 이 가스레인지 수리 기사가 신창원과 이 동거녀가 지내던 아파트를 찾았다가 얼핏 스치던 신창원의 인상착의를 보고 경찰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네. 1999년 7월 16일 이제 형사 3명에 의해서 체포가 된 건데 당시 신창원이 입고 있었던 이 M사 티셔츠가 유행 아이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신창원에겐 징역 22년 6개월이 추가됐고요. 아. 그리고 신고자 경찰관으로 특채되기도 했습니다. 신고자가 특채로 경찰관들도 포상금도 받고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아주 톡톡히 빛을 발한 순간이었는데 어쨌든 이 탈옥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되니까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 최갑복 사건도 기억이 나는 게 유치작 배식구를 빠져나왔는데 그 배식구가 정말 좁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가능했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게 네. 사이즈로 말하면 네. 가로 45cm, 세로 15.2cm라고 해요. 그럼 완전 요런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탕수육 쟁반만 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배식구 틈새로 몸을 꾸겨 넣어서 밖으로 탈출을 한 건데 음. 사실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됐던 이유 이 최갑복이 굉장히 야윈 몸이었고요. 그리고 틈틈이 요가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유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31일에는 이 호송 버스 찰장을 뜯어내고 도주한 전력 등이 맞물리면서 이 탈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뭐 저희가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김길주의 도주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법률 이슈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죠. 마블은 마블, 더 마블스 예매일 1위라는 소식인데요. 평론가님 혹시 액션 히어로 장르 영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마블 시리즈라든지? 사실 제가 아이언맨 시리즈 상당히 좋아했고 과거에는 액션 히어로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좀 이 액션 히어로물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뭔가 네. 많이 나오다 보면 희소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음.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액션 히어로물에 대한 좀 재미가 반감됐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같은 마음인 게 저는 엑스맨 시리즈를 너무너무 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다 보고 막 세계관이 너무 충돌하다 보니까 제 머리에서 한계가 아, 오더라고요. 맞아요. 도저히 나 못 따라가겠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히어로물 하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바로 마블인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블 민국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워낙에 마블 시리즈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또 오랜만에 새 영화가 개봉합니다. 예매율 1위를 기록해요. 하고 있대요. 더 마블스.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6일 오전까지 집계한 이 사전 예매율을 보면 거의 40%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예매율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볼만한 영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관객들이 아 그래 마블 오랜만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예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 3월에 개봉했던 캡틴 마블 첫 솔로 무비 이 캡틴 마블이 누적 관객수 우리나라에서 580만 명 이상을 동원을 했어요. 뭐 슈퍼히어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죠. 더 마블스. 이 우주를 지키는 히어로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가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모니카 램버 또 미즈 마블 카멜라 칸과 위치가 바뀌는 위기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팀 플레이를 하게 되는 히어로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인공들은 3명의 여성.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히어로물 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매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배우인 박서준 씨가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태원 클라스를 보신 분과 보시지 않은 분은 새로이. 박서준 씨에 대한 평가가 다를 텐데 네. 사실 이태원 클라스 보신 이후에 박서준 씨 팬이 된 분들이 상당히 제 주변에도 맞아요. 많아요. 네. 일단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봤습니다. 이 더 마블스 제작 영상 1분 5초짜리 이제 배우들이 인터뷰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박서준 씨 인터뷰,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도 이 영화에 나온 게 상당히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벅찬 이제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1분 5초가량의 영상이에요. 본인한테는 이제 모든 게 놀랍다라고 하면서 지금 박서준 씨가 맡은 배역이 어떤 거냐면 라슨이 연기하는 주인공 캡틴 마블의 남편 얀 왕자를 연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분량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분량은 좀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아 다코타 스타 감독이 오늘 관련 내용 밝혀진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네. 짧긴 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감독이 짧다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짧길래 그렇게 얘기를 근데 하는 사실 건지. 뭐 임팩트 있다고 하면 짧게 나와도 스틸러가 될 그럴 가능성이 수 있죠. 있죠. 네. 일단 10대 때부터 이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한국 콘텐츠를 즐겨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라스를 이 감독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서 본 박서준의 모습이 얀 왕자 캐릭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 캐스팅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 이태원 클래스가 인생작이 될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박서준 배우의. 네. 앞서서 또 마동석 배우 역시 마블 영화에 나온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나라 배우들의 할리우드 출연이 뭐 이병헌 씨도 그렇고요. 더 이상 놀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K 콘텐츠 위상이 뭐 세계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배우들에 대한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배우들이 헐리우드 작품에 출연하는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뭐 이병헌 씨라든지 배두나 씨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헐리우드 작품에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또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또 네, 윤여정 씨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배우가 된 이정재 씨 역시 지금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메이저 시장에서 스타로 통하는 연기 정말 잘하는 명품 연기자들, 명품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이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마동석 씨나 이제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마블 시리즈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박서준 씨의 출연, 아까 이제 분량은 제가 적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기대감을 주는 게 박서준 씨도 이태원 클래스를 통해서 한류 스타로 발돋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박서준 씨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해외 팬들이 이 영화를 또 집중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더 마블스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사실 영화가 많이 홍보하려면, 아까 영화가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려면 홍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미국 배우 방송인 조합 파업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또 하필이면. 네, 배우들이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예매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화계가, 극장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 상태를 더 마블스가 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훌륭한 배우들이 워낙에 많죠. 다들 연기파 배우들이. 그래서 더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때는 영화 팬들을 집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당당했던 마블인데 위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물론 영화 지금 판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연이은 흥행 부진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진 듯 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나온 작품들 사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마블 자체가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슈퍼히어로물 너무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면 보는데 지치기도 합니다. 맞아요. 지친 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이 많아지면 퀄리티, 이 질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이 퀄리티 유지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태프진들 과로 또 저임금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태프들이 과로의 저임금에 봉착해 있다면 영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사실 OTT 시장 계속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디즈니 땡땡땡이라든지 또 넷플 땡땡 많은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골라볼 수 있는 재미를 가진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이전에 봤던 슈퍼히어로물 게다가 이 슈퍼히어로물 연대기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이유로 지금 마블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뭐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예매를 2위를 기록해서 역시 마블은 마블이다라는 또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장대하고 볼거리가 많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생생법률쇼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중에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